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준수한 토크. 이준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준수한 토크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예. 대표님. 제발 이 추운 날에는 따릉이 좀 그만 타고 다니십시오. 아직 탈만합니다. 네, 아직 탈만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따릉이 맛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국에서 따릉 밀도가 제일 높습니다. 전 서울에서. 아니 그건 아는데요. 네. 감기 걸려요. 예? 꽁꽁 싸매고 타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 지금 자동차가 없는 분이 의원님 대표님밖에 없지 않아요? 저도 제 개인차는 있죠. 그런데 제가 뭐 따로 흔히들 타는 까만 카니발 이런 거를 그러니까요. 만들어놓고 제가 운전하는 비서관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은요. 그렇게 까만 차 타고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요. 한없이 대중에서 멀어집니다. 아니 그건 맞죠. 네. 그런데요. 그래서 다니면서 살살 이제 몸이 이준석 대표의 이 몸은 네. 혼자만의 몸이 아니에요. 근데 뭐 지하철 타면서 뭐 계단 오르내리고 이런 게 상시 운동이니까 그냥 운동 겸 하는 것도 있고. 아니 그 헬스장 국회 안에 헬스장 사우나 있잖아요. 그건 시간을 따로 배정해야 되잖아요. 네. 다닐 때 하면 되지. 예.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겨울인데 추운데 네. 감기 걸리고 합니다. 의정 활동에 지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엄마보다 더 걱정하시네요. 자, 네. 잠시만 계세요. 이벤트 공지 좀 할게요. 네. 예. 자, 오늘도 이벤트 공지를 드릴게요. 강펀치 단독 채널 이준석 대표님이 저한테 말씀을 네. 하셔가지고 저한테 추천이었나 뭐였지? 네.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추천을 제안 겸 하셔가지고 저희가 5월 달인가 했는데요. 5만 원 돌파가 높은 6만 원 이제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념으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게스트분들의 애장품을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드립니다. 윤희석, 구자령, 설주원, 김기음, 김형주, 조응천, 박상수, 강전의 게스트 그리고 저 유병수가 애장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까지 댓글로 애장품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성함과 이유를 남겨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선정되신 강냉이 분들께 소중한 애장품을 드립니다. 이준석 대표님한테 말씀 미리 못 드렸어요. 네. 그런데 뭐 주실지 마실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예.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자, 애장품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아쉽게 선정이 안 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치킨 쿠폰 드리니까요. 오늘까지 게시판에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김건희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준석 대표님한테 출석해달라고 했어요. 네. 근데 오늘 우리 강펀치와의 약속 때문에 안 가셨죠? 그거 외에도 당연히 의정 활동이 뒤에 줄지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좀 약간 특이한 게 어제 특검에서 이제 그 백브리핑으로 입장낸 걸 보니까 17일 날 윤석열 대통령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네. 좀 저거를 포항시장 공천과 그리고 강서구청장 공천에 대해서 제가 제보했으니까 물어볼 게 좀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 저고 그다음에 자료를 제공해 준 것도 전데 그러니까 제가 말해준 걸로 저를 피의자를 삼겠다라고 하는 거는 코미디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목적이 뭐냐 이것도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특검 생긴 지 6개월 다 돼가잖아요. 시간 많았는데 왜 지금 정기국회 중에 이렇게 또 하며 저희는 그래서 다 회신했어요. 저희 지금 대변인 하는 김정철 그 최고위원도 지금 국외 출장 중이거든요. 국외 여행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귀 환하는 대로 바로 하겠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무슨 제가 뭐 조사를 안 받겠다 한다는 듯이 이렇게 내버리고 그래가지고 좀 의아합니다. 뭐 일정이 있나 쫓기는 일정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지금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이건 지난번 얘기잖아요. 네. 맞죠? 네. 지난번에 김영선 전 의원 관련된 그렇죠. 그때 얘기잖아요. 이미 관련자들은 뭐 재판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뭐 저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저를 조사하겠다고 했을 때 저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 영장에 나온 혐의가 업무방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표인 이준석이 국민의힘의 업무를 방해했다가 이제 혐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참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음. 예를 들어 제가 뭐 어떤 회사의 대표인데 채용위원회 같은 게 있는데 거기를 패싱하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무조건 꽂아라 이러면은 그 채용위원회 업무를 제가 방해하는 사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공관위에 그 당시에 보궐공천에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있었고요. 그럼 제가 윤상현 위원장에게 뭔가를 지시하거나 아니면 방해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시해도 사실 문제가 없고요. 그 지시는. 그런데 그러면 공관위를 패싱하고 제가 도장 가져다가 공관위랑 다르게 도장을 찍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뭐 법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알지만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여러 가지 수사를 요즘에 그 수사에 관련해 가지고 네.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 네. 그리고 특정 정파에 관련된 수사만 한다. 그리고 직무유기다.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본인들이나 수사 잘하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관련된 공천 수사는 지난번 총선 관련된 수사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수사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쓸데없는 수사나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인들의 선택적으로 수사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특검이 합니다. 아무래도 급조된 조직이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좀 해프닝들도 많았어요. 저 압수수색할 때 보면 저 이제 그 갑자기 저한테 이제 HP 태블릿을 이제 그 포렌식 해야 되니까 이거 좀 맞아요. 와달라서 HP 태블릿 포렌식 해달라고 해서 내가 HP 태블릿이 있었나 이렇게 했더니 알고 봤더니 제 외장 모니터를 가져가셨더라고요. 아, 외장 모니터요? 네, 그래서 외장 모니터를 포렌식할 뻔했던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외장 배터리도 가져가셔가지고 외장 하던 줄 하신 외장 배터리요? 예, 제 외장 배터리가 좀 그 까맣게 돼 있어요. 외장 하다가 생기긴 있어요. 근데 근데 뭐 USB 포트도 있고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잠깐 보면 그게 그런데 그러니까 외장 배터리를 또 저한테도 있어요. 저도 그 배터리 큰 거 있거든요. 남들이 보면 이거 외장 하든지 알아요. 이건 제가 뭐 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제가 좀 착각을 하셔가지고 됐고 그래서 뭘 많이 가져가셨는데 그 중에 나도 모르는 내가 HP 태블릿 있었는데 저도 긴장해가지고 이게 왜냐면 내 물건이 아닌데 뭐 남의 물건 갖다 놓고 하면 이건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그 외장 모니터가 좀 태블릿까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해하시긴 하셔가지고 그냥 서로 웃고 넘어갔는데. 좀 저도 그런 포렌식을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본격적인 토론 대담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좀 재미있는 사안이 하나 있어가지고 요즘에 지금 필리버스터 중이잖아요. 그런데 자 국회의장에게 정말로 예의 바른 의원님이 한 분 계셔요.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님. 우리 저희 그 강펀치에도 자주 출연하시고. 그리고 부산 지역 의원이시고 검사 출신 의원이신데 우원식 의장에게 아주 예의를 갖췄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그렇게 파함돼서 하면서 정말 이렇게 감동스러워하시는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숨겨져 있는 암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몰랐어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시죠. 먼저 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또 국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장님께서 국회 담벼락에다가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담 넘은 곳이라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제가 만들어 왔어요. 국민 여러분, 자 보십시오. 곽규택 의원이 저 앞에 저렇게 설치한 것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회법을 본인이 계속 어기겠다고 하니까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하시기 싫으면 마시기 바랍니다. 예. 러브 액츄얼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걸 좀 본땄고요. 좀 예쁘게 성탄절 분위기 내려고 빨간색에 무늬도 넣고 그랬어요.
우리 심심해하실까봐. 아니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원식 의장이 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 봤죠? 박규택 그 의원이 그 곽경택 감독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출력이 뛰어나요. 연출력이 좋습니다 이게. 아니 진짜 우원식 의장님 보셨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국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막 이러는데 막 얼굴이 입이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막 좋아하시는데. 네. 아이고 진짜. 그래도 저게 소리 지고 싸우는 것보다 낫네요. 네, 좀더 익살스럽게 좀 저렇게 하는 게 좋아요. 좋은데 결국은 당했어요. 결국은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가 낚였습니다. 낚였죠. 그러니까 그 추미애 의원이 노래 부르고 할 때 그때 본인이 제지하고 했으면 저런 거 안 당하죠. 한번 마지막으로 추미애 의원님 노래 부르시는 거 좀 들어보시죠. 주가 조작 공범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중에는 여기저기 유행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12시에 만나요 3300 둘이서 만납시다 8만주 살짝 쿵데이트 도이치 모녀스. 박수 치니까 되게 좋아하시네. 노래도 못하고 가사도 뭔지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이게 사실 저게 오히려 저거는 진짜 좀 의아합니다. 저거는 아니, 저 때는 계셨어요? 네? 저 때는 계셨어요? 없었어요. 저건 라이브로 봤으면 제가 기억했겠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추미애 그 위원장은 저런 것보다는 옛날에 이제 그 비장한 표현을 할 때 뭐 명을 거역하고 뭐 이런 그렇죠. 약간 사극 톤이 어울려요. 그 명을 거역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명을 거역하고 뭐 쉬고 뭐 이런 사극을 많이 보신 톤인데 저거는 노래를 저렇게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게이트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 뭐 김건희 특검이 지난 8월에 진술을 받고도 사실상 숨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냥 통일교권에 대해 가지고 여야에 대해 수사 공이 가고 있었으면 모르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것 때문에 이미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때 증거가 된 것이 결국 윤영호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돼 가지고 된 걸 텐데 뭐 돈 사진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뭐 주고받는 사진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딱 그거 하나였을 텐데 구속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너무 극명한 대비잖아요. 대비죠. 예. 야당의 이제 중견 정치인은 구속이 된 상태고 여기는 건드리지도 않았고. 예. 그러면은 글쎄요. 원래 특검이 그 수사 항목 쫙 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사건에서 인지된 사건들 다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특검의 수사 범위에 국민의힘만 수사해라는 게 있었던가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의아합니다. 권성동 의원이 구속할 때는 뭐였냐면 계속 브리핑을 했잖아요. 계속 브리핑을 하면서 무슨 문자 메시지가 나왔느니 뭐니 했지만 제가 알아보고 제가 취재한 내용으로는 문자 메시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윤영호 씨가 카카오톡으로 보낸 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그 카카오톡을 받은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한 회신을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카카오톡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전재수 장관 관련 같은 경우에는 복돈이라고 받으세요. 내가 이걸 받아도 됩니까? 라고 이런 증언까지 다 나오는 이게 더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재수 장관이 지금 뭐 부산시장을 나가기 위해서 일찍 사퇴한 거다라고 이제 민당에서 이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건가요? 지금 해수부 이전해놓고 지금 오늘인가 내일인가 출근해야 되는 날이라는데 해수부 직원들. 아 그래요? 네, 뭐 지금 그런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해수부 직원들이 이제 서서히 이사하는 과정이라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쩌고 하고 그냥 부산시장 출마하러 나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그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 강펀치 출연을 하기 직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스테픈 커리 NBA 스타 선수죠. 저 이거 묻고 싶습니다. 스테픈 커리하고 화상회담을 하는 대선 후보가 있다면 표를 찍어줍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하려면은 보통 외국인과 대담하려 그러면은 뭐 영어를 자기가 좀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폼 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무슨 스테픈 커리 팬도 아니고 가지고 만나고 뭐 화상으로 하면 좋아할 것이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뭐 이거에 대해 부가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가서 나도 소식적에 농구 좀 했다라든지 뭐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너보다 농구 잘할 거야 뭐 이런 농담이라도 하든지 뭐 아무것도 없이 됐든 그냥 스테픈 커리를 뭐 80만 불? 80만 불이라고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사실관계 확인은 아니, 그러니까 확인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일방의 주장이지만은 네. 이거 스테픈 커리를 12억 주고 만나가지고 그 당시만 10억 정도 됐겠다. 10억 주고 만나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되게 의아합니다. 자,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네. 좀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예? 자, 한번 볼까요? 네. 자, 아니 난 이준석 대표님이 올린 글이 더 재밌어서 네. 읽어봐야겠어요. 예. 자, 제가 굉장히 이걸 웃긴 내용을 무미건조하게 쓰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자, 솔직히 자. 황당합니다. 스테픈 커리랑 화상 통화 한번 하면 젊은층 표가 쏟아져 들어온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대선 캠프의 전략적 판단이 이 수준이었다고 것은 좀 재미있고 그 판단을 실행에 옮기려 통일교에 손을 벌렸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뭐 짐 로저스 만났었나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사람 만났거든요. 네. 이 대선, 이번 대선, 지난 대선 이렇게 막 사람 만나고 있는데 사실 되게 뜬금포 만남이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짐 로저스가 뭐 딴소리 나중에 해가지고 또 문제점도 있었고. 아 맞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뭐 이메일 주고 받았다든가 그때 뭐 말이 안 맞는 것도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억지로 갖다 붙인 느낌이 좀 나는데 그럼 이거 다 엮어준 사람들이 몇 입으로 했느냐는 또 의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특검법을 저희가 제출하면은 그 스테픈 커리 의혹도 집어넣겠다. 네, 그리고 민주단식 특검법 쓰는 것처럼 그 외에 이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추가하겠습니다. 스테픈 커리 특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스테픈 커리한 전화는 해봐야 될 텐데 이거 조사하려면 또 80만 불 내고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보면은 최소한 화상으로 전화는 한번 해봐야 되니까 80만 불 조사하는데 또 80만 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참 수사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네. 자, 혹시라도 이 내용을 모르시는 우리 강냉이 분들이 바쁘셔가지고 오늘 못 보셨을 수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하고 여기에 관련된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 사이에 이뤄진 통화에서 나온 녹취록에 나온 건데요. 윤 전 본부장이 2002년 7월에 뭐라고 했냐면 이 전 본부장에게 야야야 힐러리 쪽에서 아직 연락이 없어서 그러니까 스테픈 커리 같은 경우는 가볍게라도 하나 연결을 하자. 민주당 자기들이 비용을 대겠다고 하니까 그 정도 젊은 애들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유명 인사다. 그러니까 커리 섭외를 가능한 커리 섭외를 한번 해보자. 아 커리는 그러니까 윤 전 본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야 커리는 걔 비싸. 야, 그게 한 80만 달러, 한 11억 8천만 원이거든. 네. 그러니까 농구 대스타여서 오히려 힐러리가 좀 더 싸. 이럽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힐러리가 날짜 2개 정도 준다고 하니까 그쪽이 좀 나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 근데 거짓말은 없는 것 같은데 힐러리가 싼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스테픈 커리가 더 비쌀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신빙성이 가네요. 참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재명 당시 2002년 대선 당시 후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후보는 뭐 그때 일정 바쁘고 하면 누가 갖다 된다 그러면은 모르고 그냥 불러준 대로 만날 수 있겠지만은 민주당이 돈을 대겠다 굉장히 웃긴 거예요. 정당의 회계라는 거는 전부 다 선관위에 보고하게 돼 있고 거기에 만약 스테픈 커리 면담비 이런 게 들어가면 바로 추적당하거든요. 그렇죠. 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어떤 다른 인사가 비공식적인 경로로 돈을 대겠다고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그러면 자금 출처가 어디냐?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겠죠. 근데 이건 물론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수사까지는 가지 않을 거로 보이지만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스테픈 커리 아니고 그때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은 좀 맥락이 없는 사람들 만났으면은 당연히 수사해 볼 수 있죠. 그 사람 전화해가지고 공짜로 만났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 공짜로 만날 리가 없죠. 하여튼
짐 로저스 사기 편지 사건도 그렇고 좀 짚어볼 만한 것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진짜 궁금한 거는 우리 이준석 대표님 당시 예, 대선 승리할 때 그 통일교 측에서 접촉 제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저는 그때 윤석열 후보가 좀 성격이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당 대표인데 당사에 제 방을 없애버렸어요. 아 맞아, 그때 그랬었죠. 네, 그래서 당사에 제가 뭐 있으면 가겠지만 제가 있을 방이 없어가지고 그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누구랑 만났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들락거렸는지를 오히려 저는 모르고 가서 유세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계속 유세만 하고 계셨죠. 계속 쭉 다니면서. 그래서 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다. 특이한 사람이다. 일단 그 통일교 그쪽에서 아예 연락이 없었구나. 없었다는 네. 말씀이시고. 네. 자, 일단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자, 지금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특검 이거를 지금 오늘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께서 야 이거는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나눠가지고 이거 관련된 그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사실상 은폐하고 무마한 부분들 이 부분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근데 민주당이 오늘 지금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뭐라 했냐면 이거 판 키우려고 하는 거다 개혁신당에서, 그래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정확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판을 키워야죠. 판을 키워야 되는 게 저희 운명이고 그래서 하는 건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저희는 이 은폐된 사건의 판을 키워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박수현 대변인의 발언은 우리는 판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즉 수사받지를 원하지 않는다. 은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당에서 우리는 은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그거 처음에 보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요즘은 좀 헷갈립니다. 이제 보면은 당당하게 이렇게 어떻게 저희는 은폐하겠습니다를 하는지. 그리고 사실상 특검을 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주장하시는 이유는 사실상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마땅치 않고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이유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숟가락을 얹었잖아요. 통일교 없애버리겠다고 사실상 그런 취지로 말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미쳤다고 그 수사를 해서 민주당 문제를 캐버리겠습니까? 대통령이 통일교 없애버리겠다고 전무후무한 그 전쟁을 선포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한마디 때문에 오히려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전에 보세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안 받으려고만 난리 피웠을 때, 그때 이제 김건희 특검 안 받으려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그러다가 이제 국민들이 계속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똑같은 의심을 받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제 윤영호 씨가 본인의 재판 어젠가요 그젠가요 재판에서 여러 가지 그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명단을 통로할 것처럼 예고를 했었습니다. 저도 뭐 그 관련된 변호인이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취재해 보니까 본인이 수차례 몇 번을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정작 본인의 최종 진술에서 관련돼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두고 분석이 엇갈려요. 본인의 마지막 카드를 남겨둔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고 또 어느 쪽에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2주 연속으로 통일교라는 세 단어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를 없애버리겠다, 해체시켜버리겠다, 법제처장한테 검토했어요? 딱 이러면서 그게 먹힌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이 대표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윤영호 씨가 사실 어느 정도의 인물인지는 제가 안 만나봤으면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좀 수가 높은 사람이라면 지금 잘 다루고 있는 거죠. 잘 다루고 있다. 우선 대통령이 자신의 민감 사안이라는 거를 다 노정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긴장하고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본인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면은 뭐 그냥 칼집에 있는 칼을 꺼내놓는 거지만은 칼집에 칼이 있으면은 앞으로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자. 왜냐하면 앞으로 본인은 재판부터 많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걸 테고요. 윤영호 씨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한 농담조로 본인의 신변에만 이상 없으면 계속 들고 가는 게 유리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본인을 막 별건으로 협박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만 아니면은 계속 들고 가는 게 유리하다 그런 거죠. 그럼 현재 지금 본인은 본인 재판 걸려 있고 그리고 본인의 아내가 전
통일교 재정국장. 재정국장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횡령건으로 지금 일단 기소가 된 상태인데 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특검하고 딜을 했는데 딜이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들이 나온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특검이 이제 시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여기 특검이 판가리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서느냐도 사실 윤영호 씨는 좀 주의 깊게 살펴볼 겁니다. 여기 특검이야 지금 자기들이 캥기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딜을 하는 것도 의미도 없고 협박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런데 새로운 어떤 주체가 들어서면은 그쪽은 또 실적을 내야 되는 주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새로운 주체는 다르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통장에 넣어놓자 지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이제 전재수 장관 얘기로 좀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전재수 장관이 계속 부인을 합니다. 아,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30살 이후에 시계를 차본 적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30살 이후에 시계를 차본 적이 네. 없는데 저도 시계를 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알러지가 금속 알러지가 시계를 안 차거든요. 네, 예. 저 같으면 저는 정말 시계 알러지가 있어 시계를 안 차니까 시계를 안 받은 게 확실해요. 네. 예. 시계는 사실 차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전 전재수 장관이 이 말은 좀 뭐 알겠는데 그렇게 이 건에 영향을 줄 것 같진 않다. 왜냐면은 뭐 김건희 여사도 뭐 이것저것 받았다는데 항상 차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진열용일 수도 있고 재산상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건데. 당근에 팔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죠. 그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고 네. 시계는 특히 거꾸로 말하면은 선물 받았는데 오히려 안 찼으면 상품 가치가 있죠. 예. 보증서랑 다 이렇게 있고 미개봉 상태면은 당근에 더 잘 팔리죠. 예, 그러니까 미개봉 신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안 찼다는 것이 오히려 예,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교환 가치로서 의미가 더 큰 예, 거죠. 상품 예. 그런데 네. 장관직을 내려놓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이게 왜 장관직을 내려놓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장관직 사표를 수리를 했는지 이 부분이 네. 저는 솔직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좀 있어요. 찾아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저도 어제 들어보니까 해수부 이전을 하고 나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내년 선거를 위해 가지고 빵빠레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막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가가지고 부산에 이제 해수부 왔습니다 이러고 해야 되는데 장관이 또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행사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 행사 해봤자 가가지고 전재수 장관 어디 있어요? 이거밖에 사람들이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빠지는 거는 그동안 빵빠레를 올려온 해수부 이전의 그 마케팅 방식에도 맞지 않는다. 근데 김 빠진 거잖아요. 김 빠진 게 아니라 이제 해수부 이전 하면 이제 약간 불명예스러운 얘기처럼 돼버리는. 왜냐하면 그 추진했던 장관이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해수부 이전이라는 이 정부의 굉장한 큰 공약 네. 그리고 부산과 경남 지역을 지방선거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공략을 하려고 했던 네. 여러 가지 전략에 큰 미스가 나는 거잖아요. 미스 났죠. 미스 이미. 났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데 전재수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고 결정했다. 전재수 장관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분인데 이걸 상의 안 하고 내 해수부 이전 며칠 그 행사 앞두고 이걸 내빼듯이 간다고요? 에이, 그럴 리 없죠. 그렇겠죠. 그러면 전재수 장관이 굉장히 정무직 인사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그 정무직 장관으로서 상의를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사의를 표하자마자 바로 사표를 수리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재수 장관이 뭐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가정에서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겠죠. 제가 만약 수사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은 상의하지 않고 혹시 요즘 이름이 많이 나온 김현지 실장은 전화 받았나? 아니 그거 아니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아까 말했듯이 제가 해수부 장관 위치에 있다면은 바로 며칠 뒤에 해수부 이전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가 가장 먼저 책임감 있게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내가 모르겠으면은 꼭 대통령실에 물어봐야죠. 지금 내 이거 당에 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고 대통령님께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데 솔직히 뒤에 지금 해수부 이전이 바로 따라오니까 요거 하고 물러날까 아니면 요거 전에 물러날까를 상의해야죠. 상의 안 했다는 거는 통보를 했다는 얘기죠. 너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빨리 나가려 누가 했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랑 하지 않았으면 누구랑 했냐는 거죠. 현진은 아니면 훈식이 형. 아니 장관급이면 예를 들어 비서관이 전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김현지 실장이 전화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실장 정도가 전화하는 게
맞는 걸 텐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약간 김현지 시장 반농담 쪽으로 그럼 전화를 대통령과 상의 안 했다는 건 누구한테 통보를 받지 않고선 이렇게 못 합니다. 장관이 어떻게 자기 부처 직원들 수백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밤새워가지고 지금 이사 준비하고 있을 텐데 나 간다 이러고 가버립니까? 그것도 폐 끼치지 않게 나간다? 폐 끼친 거죠 그거는. 예. 대통령한테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니네들은 폐를 끼치겠다 이런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렇게 된 상황이라면 일단은 부산시장을 탈환하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에는 큰 차질이 생긴 게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전재수 전재수 의원이죠. 이제 전재수 의원은 반전의 반전이 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면 돌파를 해서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면서도 부산시장 출마에 대한 의지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자, 선거의 달인이고 이 정치판을 보는 달인이잖아요. 이거 가능하겠어요? 윤영호 본부장의 그런 어떤 현재 스탠스 때문에 아마 기대를 좀 가질 겁니다. 혹시라도 이게 윤영호 본부장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나중에 그럴 경우에는 뭐 오히려 무슨 내가 공작당했다 이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빠르면은 부산시장 선거에 뛰어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아무리 수사나 이런 게 빨라도 2달 안에 나올까요? 이거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예. 왜냐면 지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2월부터 이제 사실 경선 레이스를 뛰어들 텐데 그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시간표는 불투명합니다 지금. 근데 이게 저는 제 생각은 뭐냐면 이게 지금 권성동 의원 사건하고 이 전재수 그다음에 임종성 전 의원 사건 이게 같이 다 묶여져 가는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권성동 의원 재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오늘 재판하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결심이 있고 그리고 한 달 좀 보통 뭐 이렇게 절차를 보면 한 달 반 정도 있다 보면 선고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있는 거라고는 윤영호 씨의 증언 그렇죠. 그리고 윤영호 씨가 주장하고 있는 뭐 다이어리 그리고 윤영호 씨의 부인 재정국장의 다이어리 요게 다란 말입니다. 네. 그게 보면 쌍둥이 사건이에요. 그렇죠. 요게 사건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위법 수직 증거가 지금 명백한 사건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무죄가 나면 네. 전재수 장관도 이게 무죄가 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요거를 믿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느낌에는 이 민주당이 권성동 의원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권성동 의원을 무죄로 풀어줘야 되는 자기들을 위해서 권성동 의원을 무죄로 풀어줘야 되는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만약에 되면은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는 우선 끝나고 시작한다. 네.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강원도 의원 몇 명 됩니까? 한 뭐 8명 이렇게 될 텐데 네. 그 중에서 최다선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의원이 강원도를 위해서 뭐 예산 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권 시작하자마자 그거 못하게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강원도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서울에는 의원 50명 있으니까 뭐 좀 다른데 강원도에 덜렁 8명 있는 데서 거기서 한 명 뭐 뜯어내가지고 저렇게 했으면은 강원도민들은 화나죠. 영동지방의 대표격인 의원인데. 근데 생각해 보면 큰절했다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네. 큰절하고 돈 받아갔다고 큰절하고 돈 받아갔다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했는데 큰절한 사람들 여기도 엄청 많아요.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할 건지 그 김건희 특검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저 깜짝 놀랐네요. 우리 발 빠르고 센스 뛰어난 우리 이 PD 분들, 우리 제작진들, 자 통일교 게이트 탓 속보 문화일보에서 났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문화일보에서 이렇게 기사를 띄웠습니다. 제목입니다. 통일교 게이트 탓 물음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 포인트 급락. 이렇게 나왔네요. 그런데 통일교 게이트 탓 해봐야 이거 뭐 이번 주 초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제대로 된 게 나왔는데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그러니까 통일교 때문에 이게 나오려면요. 갤럽이 월화수 조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대부분의 샘플이 차고 화요일 수요일에 나머지 메꾸는 거기 때문에 화수가 이제 월요일이 그러니까 가장 빨리 차는 60대 50대가 차고 화수에 이제 화요일 날 보통 30대 샘플 40대 샘플 많이 차고 수요일 날 이제 20대 샘플이 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표를 보면은 저도 이거 아까 표를 보고 들어왔는데 이거 반영도 안 된 겁니다. 통일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통일교 아직 반영 안 된 거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연말 경기, 물가 이거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보면 됩니다. 저도 요즘 연말 모임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부산 서면에 당일치기 출장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서면에요. 서면에 최번화가에 가가지고 거기 청년 그 상인들과 이렇게 장시간 제가 간담회를 좀 했는데. 저 사진이네요. 네. 아유, 아니 이건 내가 딴 데 갔다 온 거예요. 인물 이건 퇴근할 거 이거 퇴근할 때인데. 퇴근할 때예요. 네. 근데 또 버스 타셨네. 예, 부산도 고속버스 타고 왔습니다. 근데 부산에 그때 말하는 거로는 소비 쿠폰 때 반짝한 다음부터 오히려 예년보다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소비 쿠폰 때 예. 반짝하고. 예. 물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가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1년에 한 달에 보통 30조 정도 소비합니다. 대한민국이. 근데 거기다 13조를 갖다 물을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에는 예를 들어 생산량이라는 것이 있고 돈의 가치라는 게 30조 원을 소화할 수 있는 시장에서 43조 원을 소화하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돈 가치가 한 50% 떨어지는 거거든요. 많게는. 그러면 물가가 그만큼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50% 많은 돈을 들고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가격 올려야지. 예. 저는 물가는 한번 올라가면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상 물가가 내려온 적이 얼마나 됩니까? 내려가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그건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면은 잘 내려가지 않는 물가. 그거를 이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이재명 정부가 열었으니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세요. 돈 뿌린다고 좋아했잖아요. 좋아했죠. 그럼 돈 뿌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 100만 원 받는 거는 그건데 당장 전세가 월세가 돈 풀리니까 부동산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나 받은 건 100만 원인데 왜 내가 전세값은 1억을 올려줘야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러면 내가 이득인가? 당연히 손해죠. 그걸 이제 국민들이 알아가는 게 이제 이재명식 돈 풀기에 한계점이 될 거다. 자, 그 지지율이 보니까요, 이 대표님. 네. 자, 지난주에 62%였죠. 네. 이제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가 62%였는데 오늘은 56%. 네. 그래서 6% 포인트가 떨어진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43%에서 40%로 3% 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이게 문제는 여당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24%에서 26%로 2% 포인트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 2당은 뭐냐면 무당층이에요. 저희 개혁신당은 3%에서 4%로 33%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이 속도로 가면은 제곱으로 가면 됩니다. 이제.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앞으로 여론조사 오면 다 개혁신당 응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주에도 33%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축하드릴게요. 네. 네, 축하드릴게요. 자, 이제는 또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윤영호 씨 관련된 통일교 게이트, 통일교 네. 게이트라고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아예 명명을 하고 있죠. 네.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된 인사들의 이야기는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가 지난주 한 주 쉬고 방송을 하면서 제가 뭐 제 자랑처럼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 언급했었고 국정원장 정보기관 수장 언급했었고 쭉쭉 제가 언급했었는데 명단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죠.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언급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명단을 제가 먼저 오픈하기가 좀 그랬는데 지금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노영민, 이종석 예. 뭐 다 나오고 있죠. 전재수 뭐 쭉쭉 나오고 있는데 명단 더 나옵니다. 명단 더 나오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얘기도 간단하게 좀 할게요. 모 방송에서 한동훈 전 대표하고 연대 힘을 합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제목은 뭐 연대 열려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 내용을 제가 인터뷰 내용을 좀 봤더니 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열어놓은 그 정도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열어놓은 것도 아니고 저는 누가 와도 만납니다. 네, 누가 와도 만나고요. 네, 저는 뭐 그거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의 의미가 크고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보니까 뭐 되게 그냥 팬클럽 빌딩에 되게 힘쓰고 있는 것 같은데 팬클럽 리빌딩요? 예, 빌딩을 하고 있어서 뭐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막 페이스북에 올린 거 뭐 요즘 정신 사나워요. 이 페이스북 너무 많이 올리니까 제가 제 페이스북에 새로 고침을 하는데 제가 팔로우 안 하거든요 한동훈 대표를. 그런데도 제가 정치하고 있으니까 페이스북이 알고리즘을 자꾸 뭐 추천해 주려고 봐요 저한테. 추천을 한다고. 예, 이 글을 읽어보라는 식으로. 네네. 근데 뭐 아까 읽었는데 또 있어. 그래 보면은 또 뭐 하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그때 론스타 때인가요? 하루 17개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보고 이제 기자분들이 이거는 좀 약간 그 보시거나 아니면 중독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루 17개 페이스북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페이스북 많이 하지만은 웬만하면 1개 정도 하려고 하는데 17개는 이건 좀 심하다. 좀 두 가지 정도를 여쭙고 싶어요. 최근에 당원 게시판이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논란이 됐었다가 수면 위로 좀 가라앉았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당원 게시판 관련해 가지고 긴급 공지가 그저께인가 한번 이호선 당무위원장인가요? 하여튼 뭐 그분이 하면서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러니까 궁금하고. 뭐 이 그 신상 흘리기를 했다 이것 때문에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신상 흘리기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충분히 항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야말로 이제 과거에 윤석열 한동훈 팀에서 특검 수사할 때 기자들과의 뭐 좋게 말하면 언론 관계, 나쁘게 말하면 이것저것 흘리기. 그래서 사람들 망신 주고 했던 거 그거 뭐 윤석열 한동훈 주의 가장 큰 무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뭐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면서 나오는 거, 최순실 수사하면 나오는 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황당한 거 되게 많았잖아요. 예. 이게 왜 흘러나오지?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이게 범죄인가?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서 좀 당황한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뭐 드루킹처럼 조직적으로 이렇게 막 그 대량의 댓글을 달고 한 행위도 아니다. 이건 그냥 옛날에 그 08HK 킴 해경궁금 씨처럼 진짜 찌질하게 그냥 그 남들이 나중에 익명이라서 못 볼 줄 알고 그 보면 08HK 킴이 이제 누군지는 경찰은 확인했는데 그 다음에 확인이 안 됐다고 주장하는데 08HK 킴이 쓴 걸 보면은 뭐 세월호 유가족을 막 모욕하기도 해요. 네 가족도 세월호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막 세월호를 희화화하는 발언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노무현 대통령의 뭐 시체를 뺏기지 않으려는 노력인가 뭐 이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뭐 DJ 대통령도 사실상 조롱하는 멘트를 던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저질의 저급한 메시지를 많이 쓴 게 08HK 킴이고 이게 누군지 우리는 다 알면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그냥 짜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중범죄라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그 지목된 사람들이 썼으면은 오히려 그게 뭐 그래 뭐 그 가족이 하는 일을 어떻게 자기가 알겠냐 연주할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는 이거 아이디를 좀 더 맡겨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언론 기사에 당원 게시판에 인용해서 쓴 기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요즘 당원들의 분위기가 이렇다. 예. 그게 만약에 내가 그런 거를 쓰고 언론이나 넘긴 사안이 뭐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거야말로 찌질한 여론조작 행위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데 저는 친한계가 오히려 이거를 굉장히 지금 이 판을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만약에 그런 후자의 행위가 방금 설명했던 행위가 드러나면요 그건 그냥 그냥 좀 되게 유치한 거거든요. 옛날에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증언한 게 뭐냐면은 이준석을 까기 위해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장해찬 전 최고위원한테 이준석을 까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게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증언한 거잖아요. 한 적이 있었죠. 예, 그건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저는 웃었거든요.
아 굉장히 사람이 잘구나. 예, 좀 뭐 정치를 처음 해서 그렇게 좀 자신은 완전 무결하면서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더러운 일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뭐 그런 정도의 사람이구나. 뭐 죄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당원 게시판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제 입장은 그냥 역시 잘구나. 예, 역시 잘구나. 08 SK킴이 아주 찌질하게 해경궁 김 씨로 지목된 분이 그렇게 지목된 분. 예, 굉장히 찌질하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냥 좀 자른 사람이구나.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단계 부분에 대한 의견은 들었고요. 네. 자, 최근에 한두 개 매체 인터뷰에 나가셔서 우리 이 대표님이 한동훈 대표 전 대표에 관련된 네. 그 정치적인 진로에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 예. 그 부분은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 예. 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보면 이게 원외에 좀 계속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 가지 뭐 론스타 관련된 일도 네. 관련된 부분도 많이 얘기도 하고 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사가 있어요. 지방선거에 출마를 할 것이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냐, 보궐선거 출마를 한다면 어느 지역에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어느 지역으로 나가야 된다? 본인이 아마 만약에 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뭐 이렇게 상의를 한다거나 뭐 한다면 어떤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개항을 나간다. 음. 저는 그거 외엔 답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개항은 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요. 음. 노원이 한 민주당이 55% 나오고요. 동탄이 한 65% 나옵니다. 어렵죠 거기가. 개항이 한 53%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보다는 좀 쉽다. 쉽다라는 게 뭐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건 어렵지만은 적어도 민주당의 평시 지지율을 보면 그 정도 나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예를 들어 지금 한 대표 본인 입으로 말 안 하지만은 뭐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하면 뭐 평택을 나가고 싶어한다. 아니면 뭐 부산 북구를 전재수 장관이 나가고 싶어한다. 아마 그 가능성 부산은 지워진 것 같고요. 평택은 뭐 때문에 본인이 유리하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평택과 동탄은 제가 너무 잘 아는데요. 삼성전자의 도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공계의 엔지니어들이 사는 도시예요. 거기에 검사 출신인 본인이 가서 그들과 어떻게 교감하고 매력도를 발산할지는 약간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평택에 이제 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안에서 양양자 최고위원이랑 머리채 잡아야 될 거거든요. 아, 그쪽 양양자 의원이 양양자 지금 최고위원이 지금 맞아 그쪽에 좀 준비를 하고 있죠. 또 그래서 뭐 양양자 최고위원도 거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자 개혁신당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동탄 주민의 상당수가 평택으로 출근합니다. 네, 그 동탄에 가면요, 그 삼성전자 통근버스가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H1, H2 막 이렇게 버스 있고 막 P1 뭐 이렇게 P는 평택 캠퍼스고 H는 화성 캠퍼스거든요. 삼성전자 통근버스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니까 동탄의 선거를 위해서라도 저희는 평택의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무조건 국회의원 보궐에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나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고요. 저희는 저희 살기 위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개항일 경우에는 개항은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내야지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그만큼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평택은 제가 동탄에 있다 그냥 가서 쓱 유세하고 와도 돼요. 예, 바로 밑에 뭐 그 SRT 타면 뭐 10분이면 갑니다. 거기는 뭐 그런 데인데 개항은 또 제가 가려면은 모든 교통체증을 뚫고 서울을 뚫고 가서 거기 가지고 자주 가긴 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건요 복합적인 여러 변수를 고민해가지고 내 살짜리 죽을 짜리 판단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세요. 부산 북구 그렇게 나가고 싶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본인이 아무리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있어도 본인과 아무 상관없는 전재수 의원 본인의 상황 때문에 그게 닫히잖아요. 그 문이. 이렇게 선거 때 지역구 쇼핑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하나를 정해가지고 뚫고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간 개항에 대한 착시가 있어서 그런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선거하셨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재려고 하는 것도 거의 다 53, 55, 56 사이에서 정하려고 하는 걸 겁니다. 근데
그 변수는요 빨리 가서 하면 무조건 지워져요. 예. 그러니까 그게 참 저는 의아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한 말 중에서 선거를 좀 아시는 분이면은 다 맞는 말이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 하고 나면은 또 그 한동훈 전 대표 팬덤에서는 이준석이가 한동훈 죽이려고 그런다 또 이렇게 하시겠지만요. 당장 댓글이 그래요. 그 생각법이 바로 뭐냐면은 윤석열의 생각법입니다. 윤석열에게 제가 무슨 조언을 했지? 저는 윤석열에게 한 번도 제가 윤석열 잘못되는 방향으로 조언한 적 없거든요. 근데 항상 이준석이 자기를 엿먹이기 위해 살고 있다. 저 그렇게 저도 바쁜 사람이지 남 엿먹이려고 저는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이준석이가 꼭 엿먹이려는 조언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답지부터 지우고 나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분명히 말한 거 안에 나중에 되짚어 보시면은 정답이 있을 겁니다. 지금 들을 때는 지금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지만은 살면서 이준석이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했던 말 중에 조언 중에 단 하나라도 악의를 띠거나 아니면은 잘못되는 방향으로 조언한 게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포함해가지고. 윤석열은 그거 대선 때 지지리도 안 듣다가 자기 혼자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준석한테 뭐라 하는 거는 기분 좋고 하겠지만은 나중에 되짚어보고 나면은 야 그때 이준석이 맞는 말 한 거 아니야? 예,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댓글에는 지금 네. 언급 안 할게요. 네. 네.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좀 화가 났어요. 아니 그분들은 많은 사람한테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화가 난 것 같아가지고 뭐 저도 근데 이거 뭐냐면은 요즘 방송계에는 그냥 많이 화가 난 분들이 그냥 디폴트라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뭘 해도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짚어볼 만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개딸 이런 조직을 욕하면서 저는 솔직히 제가 개딸 분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드릴지 모르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 행복하게 해드릴 생각이 없어요. 예, 본인들도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집단의 정체성이 그렇게 정립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이준석 최고다 그 댓글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지금 또 진짜 최대 승부처죠. 네. 근데 요즘에 이 종묘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보니까 오늘 또 국가유산청에서 네. 세계유산개발전에는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겠다. 국가유산청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종묘 관련된 건데 이게 누가 봐도 이거 오세훈 서울시장을 딱 겨냥을 한 거잖아요. 이거 제가 민주당이 참 감이 없다 생각하는 게요. 오세훈 잡으려다 초과 3간 태울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제가 선거에서 제가 만약 오세훈 캠프라면요 어떻게 가냐면요. 지금 우리가 종묘 주변에만 무슨 이런 경관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울 강북 지역 가면은 모든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이 전부 다 나중에 경관평가 대상입니다. 맞아요. 왜냐? 북한산과 불암산과 수락산과 도봉산과 밑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나중에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심사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뭐 용마산 일대도 그래서 노도 강중의 모든 재건축 재개발은 앞으로 민주당이 이제 물먹이겠다는 식의 얘기가 되거든요. 다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상한 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홍콩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홍콩 섬도 가면 거기 빅토리아 섬 있고 빅토리아 섬 앞에 고층 빌딩들이 있는 거 보잖아요. 그다지 경관 안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뭐 뉴욕에 가면 맨하탄 센트럴파크 가면요 그 주변은 전부 다 고층 건물이에요. 고층 건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좀 이상한 게 종묘에서 우리가 봤을 때 종묘 정문이랑 종묘 전각이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종묘 전각이 바라보는 방향으로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운상가 올려도. 그러니까 지금 자꾸 뭔가 우리가 지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종묘에서 밖을 바라본 뷰가 그렇게 중요하면은 앞으로 아무것도 못 지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그때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다가 타지마할에서 밖을 바라본 뷰 사진도 올렸거든요. 타지마할을 우리가 앞을 보지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 가셔가지고 타지마할에서 밖을 보는 방향으로 사진 찍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지마할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제 사진 찍은 거잖아요.
타지마할에서 밖을 보면요, 거기는 빈민가예요 거의. 저개발 그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타지마할을 이렇게 보고 사진을 찍지 이렇게 찍진 않죠. 우리가 종묘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사진을 찍지, 종묘에서 바라보는 방향의 경관까지 챙기기 시작하면요. 네. 그렇게 따지면요, 강남에 테헤란으로 가면 선릉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릉은 둘러보면 전부 다 그 빌딩 숲이거든요. 맞아요. 선릉은 뭐 그 유산 아닌가요? 그리고 서울릉 뭐 동구릉 이런데 앞으로 다 그러면은 그것도 유네스코 뭐 어쩌고 하는 건데 앞으로 다 안 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경관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너무 갖다 붙이는 식으로 하잖아요. 좀 이따 보십시오. 북한산 뷰를 가로막는 모든 건축을 막겠다. 노도 강중 들고 나올 겁니다. 그렇죠. 태릉, 강릉에 있는 노원구, 의릉이 있는 동래문구, 선정릉, 헌인릉 인근의 강남구 구룡마을 이거 다 영향받습니다. 아니 그리고 원래 이 좌파 그리고 또 공산주의 아니면 또 사회주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런 그 사람을 옥죄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다 반대고, 그래서 좀 심한 애들은 옛날에 이제 문화대혁명까지 하고 이렇게 한 건데. 타지마할 사진이 저거네요. 예. 그 타지마할 앞에는 좀 빈민가예요. 약간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분들이야 뭐 하는 거겠지만은, 그러니까 경관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타지마할 앞에 인도가 뭐 정화 사업한다고 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네. 타지마할을 볼 때는 이제 저렇게 김정수 여사 사진처럼 멋있는 건 보이지만은 타지마할에서 보이는 것까지 규제하려 그러면은 장난 아니거든요. 실제로 여기도 이제 고도 제한 이런 건 있겠죠. 그런데 이걸 뭐 정비를 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다 가지 않는 거거든요. 어떤 기준? 자, 그리고 이 대통령이 대놓고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아예 대놓고 그냥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박주민 의원이 자기도 칭찬받았대요. 자기도 칭찬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 김종인 위원장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고 굉장히 사랑받는 관계고 굉장히 친하시잖아요. 근데 또 김종인 위원장 최근에 또 뭐 라디오 방송 나와가지고 또 오세훈 시장 만드시기에 또 1등 공신 예전에 또 많이 도와주셨던 분인데 또 왜 또 정원우 구청장 나오면 또 오 시장님이 또 어려울 것이야, 또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원래 김종인 위원장님이 선거가 이렇게 한 6개월 1년 앞으로 다가오면은 메시지를 서서히 조율하시면서 이렇게 또 시시각각 메시지 내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이게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마지막 언급도 아닐 것이고, 네, 저는 당연히 그냥 질문에 대한 답 정도로 이렇게 하신 걸 테고, 김종인 위원장님이 선거판을 읽는 건 타고나시기 때문에 그 메시지 추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시지 추이를. 자, 오세훈 시장님하고 뭐 저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자주 뵙기도 하고 했는데, 자. 인간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관계로 보면 좀 난감할 수도 있고 계속 질문 많이 받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똑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정치적으로 지향점도 비슷하고 한데 국민의힘과는 연대할 수 없다. 아이고 지금 저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국민의힘에 저랑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조금은 지금 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같이 하기 어렵다. 근데 이번에 뭐 특검이야 이번에 뭐 같이 좀 생각을 맞춰가는 과정이지만은 좀 저는 국민의힘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저 변화도요 막무가내로 저 장도연 대표 끌어내린다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저 장도연 대표가 지금 대안으로 부상한 게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럼 뭐 대안은 뭐가 되는 거냐?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까? 보시기에? 그러니까 한동훈이 싫어가지고 찾은 게 장동혁인데, 예, 그 몇 달 사이에 뭐 그때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닐 거고, 그거는 뭐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예전에 2023년에 탈당해서 이제 개혁신당 차린다고 했을 때 저는 딱 그었어요. 12월 27일까지 나는 이 변화에 대한 조짐이 없으면 그냥 탈당하겠다 하고 저는 그냥 그 말 지켜서 탈당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약속했었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정치적 요구가 있으면은 나는 이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은 나는 뭐 같이 고민해 볼 것이고, 아니면은 나는 내 행복하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말의 무게가 이제 실리는 거거든요. 예. 개혁신당은 해한 다음에 제가 아니 우리는 대선 안 좋아할 것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정치가 신뢰를 주는 것인데 뭐 계속 이렇게 막 질척거리는 것처럼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뭐 계속 간보는처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죠. 지금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계속 지금 2차 가해 논란으로 커지고 있어요. 네. 자, 이 2차 가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장경태 의원은 계속 생일 사진 올리고 고소하고 맞고소하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고 무고를 올리고 계속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요. 자,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었었고 네. 지금이야 뭐 그 부분하고는 아무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자, 같은 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이 상황을 보는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장경태 의원이 지금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벗어난 것 같거든요. 이제는 법사위도 계속 지금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그 페미니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계속 민주당에 걸려들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야 당연히 실제 성추행이 있었다 하면은 뭐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들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지 실제 사건은 이제 사건대로 있는 거지만은 그 상황에서 이제 장경태 의원이 본인의 항변을 위해서 하는 많은 말들이 뭐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규제들 그리고 또 피해 호소인 옛날에 드립치면서 이제 만들어놓은 그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들에게 옥새가 된 거거든요. 지금 옥새가 아니라 족쇄가 됐죠. 옥새가 큰일 족쇄가 됐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탈피하기 어려운 거다 지금. 예. 저는 그 자꾸 민주당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 옛날에 그 추미애가 드루킹 잡으러 갔다가 자기가 그 민주당 김경수가 잡혀간 것처럼 예. 지금도 지금 통일교 들어갔다가 자기들이 지금 이제 더 폭탄 터지는 것처럼 그렇죠. 이 끝장보로 다 대리당하고. 그러니까 미투나 이런 젠더 프레임도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들이 20대 여성이나 30대 여성들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런 거에서 뭐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제일 좀 문제되는 삶을 살았다면은 이것도 오래 못 갈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네. 주호영 의원하고 윤한홍 의원 네. 께서 최근에 친윤계였던 윤한홍 의원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최근에 그 장동혁 의원 대표에 대해서 네. 쓴소리를 아주 세게 했어요. 이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립니다. 예, 엇갈려요. 지방선거 용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간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있어요. 자, 국민의힘 당대표도 지내셨고 또 그리고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고 네. 지방선거까지 승리로 이끈 유일한 당대표잖아요. 사실상. 네. 자, 최근에 이 윤한홍 의원 원조 친윤이었던 윤한홍 의원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 당내 최다선입니다. 이 두 분의 이 쓴소리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뭐 두 분 다 제 생각에는 말할 자격이 있다 충분히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당내에서 어른으로 동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문제다. 예, 주호영 부의장님은 당연히 뭐 정치 이력으로나 이런 데 말을 보태실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지금 당내 구조가 그런 말을 받아들일 구조가 아니다. 예, 지금은 재선 그룹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덩어리를 갖고 지금 돌아가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관통력이 있거나 하지 않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뭐 하는 말은 맞는 말들이 많죠. 예, 맞는 말이 맞는데 사실 맞는 말이야 대선 직후에도 많았고 대선 전에도 많았죠. 예, 근데 지금 그 덩어리진 재선 그룹에서 거기야말로 이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자,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시간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뭐 준수한 토크는 네. 매번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도 지금 그 화나신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예, 네. 예, 그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치칩
파이브님께서 네. 저기 슈퍼챗을 좀 보내주시면서 네. 대표님 가급적이면 한동훈 전 대표 지선 관련 질문에 두루뭉실하게 해주세요. 저희는 대표님 진심을 알지만 네. 어제도 라디오에서 대표님이 개항을 조언한 것을 두고 진행자 및 친한계 패널들이 대표님을 곡해하고 조롱한 것에 대해 지지자로서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지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늘 한 얘기 거의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뭐 거기 댓글이 막 우리 대표님을 어떻게 개항해 나중엔 제발 개항이라도 소리 나올 걸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뭐 이렇게 지지하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이게 아까 말했던 윤석열 증후군 같은 거거든요. 예. 쟤는 항상 나를 엿먹이려고 할 거야. 라는 의심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이제 아무 말도 안 들리는 상태가 되거든요. 예. 그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은 제가 정치 경력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은 거기 저를 욕하는 친한계 패널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정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구력이 높습니까? 예. 근데 제가 악의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제 말이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나중에 보면은.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허미숙님께서도 또 귀한 슈퍼챗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 정말 저희 한 주 쉬고 이번 주에 또 들어왔는데 방송을 했는데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원래대로 윤희석 선임 대변인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 또 하겠습니다. 또 뭐 할까요? 이벤트 다음 주 시작되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새해 복 미리 네. 많이 받으시고 네. 우리 또 다음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